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렇고 초전에도 코인 시장 지금 비트코인 얼마 했나, 내가 투자한 코인 얼마 됐나 아마 계속 감질나서 쳐다보시고 기분도 안 좋아지신 분들 아마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격을 이럴 때일수록 자꾸 자주자주 확인하다 보면 오히려 더 내 멘탈에 방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주식시장에서 데이터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 전 세계에서 이 매매 비율이 가장 높은 게 한국이래요. 한국 사람들이 매매를 가장 자주 한대요. 오히려 서양인들보다. 근데 수익률이 더 낮아.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기관 투자가들이 가져간 거예요. 그럼 하물며 변동성이 주식시장보다 더 큰 가상자산 시장은 매매 비율이 더 높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 작년인가? 업비트가 뭐 강남에 엄청 거대한 빌딩을 뭐 매입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매매를 자주 하신 분들 계좌가 녹은 게 그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자, 이 얘기는 뭐 여기까지만 드리고, 자, 제가 이번 영상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제가 3일 전에, 이틀 전에, 어저께, 오늘 오전에 영상까지 전 세계 통화 시장의 흐름에 관해서 이제 제가 역설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에너지 어떤 이 문제가 우크라이나 분쟁이 봉합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에너지 시장의 흐름, 그리고 식량 자원의 무역 거래에 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특히나 비료에 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뒷목을 잡을 정도의 그런 이슈가 이 영상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그냥 흘리듯이 스쳐 보지 마시고,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그냥 정독을 하셔도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도 제가 보기에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나 이런 시사적인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먼저는 어떤 걸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어저께인가 19일날 이 발표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19일날 정확히 이제 뉴욕타임스에 이 얘기가 나왔는데, 포드사, 자, 3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산업, 물리적인 산업의 대표 주자가 완성차 업체라고 쳐요. 그러면 미국에서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가 포드라고 치자고요. 근데 포드가 이제 이틀 전에 19일날 이제 무슨 발표를 했냐면, 공급망 문제 때문에 3쿼터에 1빌리언을 더 써야 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발표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생산 단가가 올라갈 거야. 그리고 공급망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부품 조달이 안 된다. 그래서 생산량의 차질이 빚어질 거야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바로 주식시장에 나타났어요. 이게 바로 오늘 당장 주식시장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왔는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1년 만에 이렇게 가격이 완성차 업체가 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코스트가 올라간다? 그러면 자동차 판매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사람들 호주머니에 돈은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소비량이 감소되죠. 소비량 감소. 판매량 감소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직원을 더 써야 할까요? 직원을 해고해야 될까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직원 해고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런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비단 포드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 3차 산업혁명하고 관련돼 있는 모든 기업들은 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식량에 관련한 회사도 그렇고 모든 제조업들, 일부 플랫폼 기업들 빼고는 다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식당들 다 마찬가지 입장이라는 거죠. 하여튼 제가 그래서 미국에서는 코스트가 올라가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러시겠죠.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네. 인플레이션을 낮춰야지. 금리 인상해야지. 이러죠, 또. 금리 인상해야지. 네. 라가르드 총재께서도 ECB에서도, 자, 유럽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니까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해야지라는 발언을 하셨죠. 자, 이게 모순이 있어요,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더 강력하게 오겠죠, 내년에. 네. 경기 침체되면 금리 인하해야지 돈 풀기 들어가지. 그러면 자동차 가격 폭발하겠죠. 그러면 판매량이 더 많이 감소하겠죠. 올해보다 직원은 더 많이 해고를 당하겠죠. 네. 하여튼 원하지 않는 시대로 점진적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고, 오전에 영상을 올렸는데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중요한 건 마음님께서 걱정 엄청 많이 되셔가지고 이제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클레이트는 답이 없을까요? 그래서 물리셨거나 좀 약간 횡보나 하락을 오래 하시니까 답답하시니까, 그래서 황금사관님께서 기다리면 만족할 답이 올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제가 밑에다가 간단하게 적어드렸어요. 향후에 한국은행은 CBDC를 클레이튼을 통해서 발행할 겁니다. 중국은 위챗과 알리페이를 유통망으로 사용하고 있죠. 중국에서도 처음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DCEP를 발행을 하는데 위챗과 알리페이를 배제시킨 상황에서 하겠다라고 한 5개월 동안 그런 뉴스가 외신을 통해서 나왔었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위챗하고 알리페이가 배제되는구나. 직접적으로 중국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는구나.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뭐냐면 중국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SNS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중국에서는 그게 위챗인 거고 알리페이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는 카카오를 전 국민이 이 메신저를 가장 많이 사용하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중앙은행 입장에서, 한국은행에서 필수적으로 얘랑 카카오랑 손을 잡을 수밖에 없죠. 입장 자체가. 가격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팩트적인 뉴스가 나온 날짜와 기사 헤드라인을 보시면 조금 더 확신을 가지실 거예요. 지금 가격 떨어진 거 의미가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2021년 7월 20일 날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이버와 SK를 따돌리고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 X가 한국 중앙은행과 같이 손을 잡고 CBDC 파일럿 테스트에 진입해요. 들어가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하는 디지털 화폐 연구 사업자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 X, 돈 액수는 뭐 그렇다 치고 뭐 크다 작다 말이 많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CBDC 확장 기능 실험을 6월달까지 한다. 올해 2022년 실제로 했어요. 끝마쳤다라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 적용 등 2단계 실험. 우리나라도 제가 알기로 CBDC에 제로 놀리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로도 마찬가지고. 자, 그 얘긴 건너뛰고 2022년 7월 7일 그러니까 한 2달 보름 전이죠. 한국은행, 시중은행과 CBDC 활용성 테스트 그라운드 X 참여 2단계 모의 실험 종료. 중간에 끊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라운드 X가 중심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모의 실험은 종료된 거예요. 시중은행과 클레이튼 기반 CBDC 테스트를 마쳤다. 뭐 여기서 더 이상 걱정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더 골 때리는 게 하나 있는데 시중은행 CBDC 디지털 자산 플랫폼 한국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같은 클레이튼 체인망을 쓰네요.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되게 재밌지 않으세요? 이런 거 보면은. 한국은행과 국민은행. 자, 어쨌건 팩트는 뭐냐면 카카오를 통해서,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한국 정부는 분명히 뭔가를 할 거예요.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뭐 중국이 했었던 그 행태를 뭐 그대로 답습해서 이제 쫓아가긴 하겠죠. 그리고 근데 세계 무역 시장에서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뭐 지금 앞으로 향후에 2030년이 되면 뭐 내년서부터 해가지고 인도나 아니면 브릭스, 오페크와 관련돼 있는 국가, 특히 중국이 점진적으로 계속 치고 올라가서 GDP, GNP가 오히려 올라갈 거다. 근데 오히려 유로존이나 북미는 역성장할 거다. 오히려 마이너스로 마일드 리세션이 돌아갈 거다라고 말씀드리면 강달러를 이용해서 오히려 동아시아, 중국을 대표 필두로 해서 러시아나 인도를 양털깎기 할 거야라고 저한테 이제 반문을 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뭐냐면 인도, 러시아, 중국은 예전과 다른 판세가 뭐냐면 일본은 예전에 양털깎기를 당할 때 외환 보유고에서 막대한 양의 달러가 있었어. 근데 얘네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인도도 러시아, 중국도 무역 거래에서 달러를 지금 달러와 유로화를 배제시키고 있는 와중이고 인도 루피, 러시아 루블, 중국 위에나를 필두로 해서 본인들만의 체인망을 형성하고 있는 현재의 단계라는 거. 그게 실질적으로 9월 15일 날 뉴스에 나왔어요. 석유, 석탄 무역 급증의 에너지 안보 논의.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유로존은 가스관을 끊어버렸는데 오히려 여기 보면은 인도랑 중국은 석유, 석탄 무역량을 늘렸어요. 네, 그래서 그 논의가 얼마 전에 진행이 된 거예요. 여기 그 얘기가 나오죠. 인도와 상하이 협력기구 SCO의 다른 회원국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지역 안보 블록 회의에서 에너지 안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인도 외무장관이 밝혔다. 여기 모디 총리 인도, 시진핑,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 파키스탄 총리 등이 참석을 해서 이거를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이 뭐냐면 이 골 때려 이거 진짜 제가 이거 기사 보면서도 참 골 때리는구나.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모스크바의 중요한 출구인 러시아, 석유, 석탄, 비료의 인도 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과 일치한다.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가 가해진 후 이런 사실이 벌어졌다. 오히려 유로존에서 우크라이나를 앞세워서 동진을 하면서 사실은 이 문제가 더 불거져서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격으로 지금 현재 위기에 처한 거예요. 곧 겨울은 닥쳐오고 에너지 탱크는 80% 이상 채워지지 않는 현재의 상황. 올 겨울에 어떻게 될지 저도 이제 궁금해지네요. 여기 모디 총리가 금요일에 만나 식량을 포함한 무역과 러시아 비료 판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료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비료 문제가 불거질 거다. 유엔 총리가 그런 말씀을 하셨죠. 윤 대통령도 거기 가서 이제 한 말씀 하셨더라고. 제가 보니까. 자, 근데 식량 문제 식량의 안보에 관해서 얘기 나온 거는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유엔 창사 이래로, 제가 태어난 이래로. 여기 보면 업계 소식통의 데이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러시아산 원유를 거의 구매하지 않았던 인도의 정유사들이 4월에서 8월 달까지 75만 7천 배럴 수입량을 늘렸다. 1년 전에는 2만 배럴, 75만 7천 배럴 대 2만 배럴. 얼마나 많이 늘린 거예요? 이 몇 배예요, 이게? 75만 7천 배럴? 2만 배럴? 이게 30몇 배인데 36배가 넘는 것 같은데. 자, 하여튼 그렇게 엮였다는 거고 여기도 이제 이것도 골 때리는데 석탄에 관해서 935만 톤으로 급증을 했는데 6개월 동안 2021년에는 483톤. 2배. 이거는 뭐 고작 2배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 비료 얘기가 나와요. 인도 상무부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비료의 경우 러시아로부터 인도 수입은 4월부터 7월까지 10억 3천만 달러. 10억 3천만 달러. 근데 지난해는 1억 5천만 달러. 1억 5천만 달러. 자, 여기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거의 10배를 늘렸어요. 다른 데는 비료 확보를 못해서 죽겠다는데 러시아가 인도에다가 이거를 허가를 내줬나 봐요. 그러니까 인도는 이만큼 쌓아놓고 농사를 짓겠죠? 그럼 앞으로 또 발전을 할 거고 그 식량을 먹고 사람들은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애를 숨풍숨풍 낳겠죠? GDP, GNP는 상승하고 오히려 유로존이나 그런 데는 식량난에 장기적으로 허덕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천연가스로부터 비료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인도 중앙은행이 지난 7월 세계통화 가치 하락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국제무역을 루피로 결제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달러를 외환보유고에 쌓아두고 무역결제에서 달러 기준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들은 다르다는 거죠. 지금 다른 노선을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주도 SCO 블록에서 자국 통화 거래 확대에 합의를 냈다. 이게 9월 16일 날 나온 얘기예요. 자국 통화 거래 확대한다는 얘기는 달러를 배제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여기 나오죠. 중국, 인도, 러시아, 파키스탄 관심 있는 SCO 회원국들이 상호 결제의 자국 통화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리기 위한 로드맵에 동의하고 확장한다. 그래서 러시아 가스 생산업체 가즈프롬은 중국이 러시아 가스 공급의 절반을 루블로 지불하고 절반은 중국 위안으로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계약은 석유 무역의 지배적인 기준 통화인 유로와 달러로 표시되었다. 자, 여기까지예요. 오늘 영상은. 그래서 갑자기 영상을 보신 분은 재미없다, 지루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지금 축이 변한다는 거죠. 동아시아 쪽으로 에너지와 식량 자원, 식량을 만들 수 있는 비료가 러시아로부터 헐값에 유로존이 아니라 인도, 중국 이쪽을 축으로 해서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저는 객관화된 요 근래 나온 뉴스를 가지고 그것도 로이터 연합통신을 가지고 저는 그냥 100% 필터링 없이 그냥 그대로 전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피셜로 해서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방향대로 흘러가면 IMF에서 향후에 2030년까지 어떻게 된다는 얘기 있었죠. 북미랑 유로존은 어떻게 되고 동아시아는 어떻게 된다. 그거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설상 미국에서 연준 총리가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구조적인 문제에서 이미 그러니까 유리한 구조를 러시아를 축으로 해서 중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하고 합작을 했어. 그러면 금리를 설상 미국에서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이 구조적인 문제를 돌파를 못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해서 돈을 푼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미국과 유로존에 덮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코스트의 증가와 생산량의 감소, 그리고 많은 실업률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같은 얘기를 제가 이제 반복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건 뉴스를 보면 저는 이제 그림이 그렇게 맞춰질 뿐이에요.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그래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